오늘도 큐텐 재팬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52명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큐텐 재팬 실천 전략 교육 해외 배송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물류 배송 AZ입니다. 우리 한 번도 판매를 안 해보신 분들도 오늘 시간 함께 하실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어떻게 주문 처리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목차는 효율적인 주문 처리 방법, 그리고 운송장 등록 및 라벨 출력하기, 그리고 제품별 포장 노하우, 포장재 선택 가이드, 포장재 구입 방법,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죠. 수출 규제와 물류지의 이해, 그리고 배송사 선택 가이드, 어떠한 배송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큐텐 대학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은 최신 세미나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같이 큐텐 대학 라이브를 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우리 여기에 있는 QR을 찍어서 친구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에 큐텐 대학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보시게 된다면은 큐텐 대학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큐텐 대학에서는 지금 하는 라이브뿐만 아니라 성공셀러의 노하우, 그리고 성공한 브랜드사의 이러한 노하우가 함께 영상으로도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큐텐 대학을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육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은 이 라이브 강의 중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교육 자료와 다시 보기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기쁘죠? 주문이 딱 들어오고 나면은 너무 좋아갖고 막 기쁜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 갑자기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랬을 때 Q10에서 어떻게 요 주문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배송사로 어떻게 우리가 이 주문건을 가지고 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 우리 메가 할인을 모두 보내신 분들도 있고 못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는 아직 한 번도 배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1번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배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배송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교육 꼭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우리 그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은 녹화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녹화 영상도 참고해서 처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송해야 돼요. 너무 잘 됐네요, 마침. 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JQSM 화면에서 이렇게 배송 취소 미수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배송 취소 미수치에 들어가서 배송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짜잔, 신규 주문이 떠 있을 거예요. 너무 반갑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 온라인 판매를 했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주문 처리 이렇게 내가 했는데 혹시 취소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런 확률이 그렇게 또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처리만 정확하게 하고 제품만 잘 포장해서 보낸다면은 무탈하게 발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배송 관리에 들어가서 신규 주문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체크 표시바를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맨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배송 예정일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한테 나는 배송을 이 날짜까지 출발을 시킬 거예요 라고
통지를 해주는 이러한 역할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배송 예정일이 그러면은 나는 며칠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발송 예정일은 고객의 입금 기준으로 예정일 3영업일 이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3영업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게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발송 예정일을 1일, 2일, 3일 3개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가 3일 이내에 우리가 고객한테 발송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날짜를 계산하는 게 어렵거나 또는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내 판매 페이지, 내 판매 페이지 이 상품에 있는 우리 고객들이 보는 화면창에 가서 이 가격이라든지 어떠한 배송사를 쓰는지 보시는 바로 아래 보면은 며칠 날짜에 발송을 예정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오늘 내 판매 페이지를 가셔서 며칠 날짜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해당 날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10일 이상, 우리 10월 달 초가 한국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죠. 네, 그 날짜에 다음 날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3일을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문 들어온 거를 배송 예정일까지 등록을 잘 하셨다면은 아마 이제 물류사를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이제 주문은 들어왔고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교육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배송사 선택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직 배송사 가입을 안 하셨다면은 배송사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우리 이 배송사의 API라고 하는 주문을 연동하는 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배송사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작업이 조금은 처음 API라는 이 코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JQSM의 맨 하단 가시면은 API 코드 발급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드만 발급받으시면은 배송사에 안내 요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를 하셔서 꼭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는 배송사는 국제로지스틱이라는 이 배송사의 OMS라고 하는 오더를 처리하는 이러한 화면을 예시로 들어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배송사 공통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Qten 재팬과 API 코드로 연동을 해두셔야지 주문 처리가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문을 수집할 때 채널 및 계정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Qten 재팬을 판매하고 있으면은 Qten 재팬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문 처리를 할 계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송 예정일을 우리는 바로 앞에 제가 예정일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배송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배송 준비 상태의 체크 표시 그리고 배송 예정일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신규 주문을 선택한 다음에 주문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 조건인 경우에는 꼭 날짜를 선택하셔서 주문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신규 주문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배송사에서 다 배송 예정일을 미리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한 번에 이렇게 예정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거의 모든 배송사에 있기 때문에 혹시 신규 주문으로 나는 큐텐 재팬에서 주문권만 확인하고 예정일부터 발송까지 배송사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에 신규 주문을 선택해서 예정일을 며칠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를 누르셔서 주문 수집을 시작을 합니다. 자, 주문 수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주문을 가져온 신규 주문건과 그리고 우리 JQSM에 들어온 주문건의 수량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API를 가지고 주문건을 가지고 왔는데
수량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혹시나 취소된 수량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물류사에서 우리가 제품을 주문을 완벽하게 모든 주문을 가져오기 전에 통관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통관 이슈로는 일본 세관 내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고객이 주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배송 불가 주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 불가 주소라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요.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배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입이 불가한 화물일 경우에도 우리가 이 주문건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모든 것을 막 포장하고 발송하기 전에 이 통관 이슈에 대해서 예상 점검을 한 다음에 발송 처리를 하는 것을 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문 수집까지 완료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배송 접수를 누르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판매를 할 때 고객한테 감사의 인사로 작은 기프트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이 기프트로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화장품 샘플 파우치 같은 것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한 제품들 나는 선물이라고 보내고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작은 사은품 하나라도 우리가 발송하는 제품에 사은품을 추가해서 발송을 함께 리스트에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작업이 나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리고 사은품이 항상 일정하게 고정적인 제품을 보내시는 분들은 큐텐재팬의 판매 페이지 안에다가 고객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같이 상품과 등록을 하시면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옵션까지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도로 사은품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은품 등록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판매 페이지에다가 등록되지 않은 사은품을 보낼 때는 배송사에다가 꼭 상품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배송사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등록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구매해서 보는 페이지 안에다가 사은품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갖고 주문이 들어올 때 어떤 사은품이 같이 가는지 같이 명시가 되도록 이렇게 게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은품이 모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라벨을 출력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출력할 라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킹 리스트 출력 또는 큐텐 재팬 라벨 출력이라는 이러한 항목들이 각각의 배송사마다 조금 메뉴의 그 항목명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한다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송하는 제품의 모든 항목이 등록이 되면은 라벨을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죠? 나는 지금 라벨기도 없고 이 종이를 출력할 그 어떤 도구도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은 처음부터 라벨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자택에 있는 또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프린트기, 일반 A4 용지 프린트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출력을 하실 때 사이즈는 거의 이제 통상적으로 A4 용지에는 8칸으로 우리가 주문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국제 로지스틱에 있는 라벨을 기반으로 보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식별을 할 수 있는 바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옵션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고객이 선택을 하게끔. 옵션의 코드나 또는 옵션의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라벨의 옵션 이 라벨에 이 시트
뭐라 했죠? 시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라벨 출력했을 때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라벨기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거의 통상적으로 가장 크게 사용하는 라벨이 150에 100 사이즈고요. 큐텐 재팬 같은 경우에는 100에 80 또는 90에 60 사이즈를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출력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프린터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라벨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라벨기에 내가 구매한 라벨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옵션에 맞게끔 요 패킹 리스트에 있는 라벨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나요? 자, 지금 순서가 우리 큐텐 재팬에서 주문건을 확인을 했다면은 배송 예정일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송사에 와서 주문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통관 이슈 사항이 없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사은품이 있다면은 사은품을 등록해 주거나 판매 페이지에 같이 등록을 했다면은 별도로 배송사에서 우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라벨지에 따라서 우리가 출력 환경을 선택해서 라벨지를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API를 우리가 연동을 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문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배송 예정일에 안에 출발을 시키려면은 운송장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우리 잘 포장도 하고 배송사로 우리가 잘 국내 택배까지 해서 발송을 했는데 운송장 번호를 전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배송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송사에서 우리가 그 어떤 거를 했든지 간에 이 운송장 번호가 등록이 안 되면은 큐텐은 몰라요. 이거를 내가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객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KSE 이렇게 만약 국제로지스틱 또는 뭐 쉽너지 또는 EX메이트 등등 이렇게 운송사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 운송장 번호를 전송을 해야지만 큐텐 재팬에서 고객도 큐텐 재팬도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잘 출발했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API가 코드가 없다. 나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주문이 들어왔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API 연동이 안 되어 있다면은 엑셀을 다운받아서 아마 배송사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도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배송 취소 미수치 메뉴에서 배송 관리의 맨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이 항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이 잘 보이실라나요? 잘 보이실까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쭉 하단, 배송 관리 메뉴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배송 예정일 입력이라는 곳이 있고요. 발송 처리 일괄 발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직접 운송장 번호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배송 관리 맨 하단에 내려오셔서 발송 처리 일괄 발송에 내가 발송할 배송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운송장 번호는 배송사에 있는 운송장 번호를 확인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발송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문건이 발송 중이라는 상태의 메뉴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배송 중, 발송 중이 아니라 배송 중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발송 확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송 예정일은 매번 입력해야 되는지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배송 예정일은 매번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정일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배송 중으로 우리 API 전송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재고를 확보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송 예정일을 꼭 먼저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배송 중으로 우리 운송장 번호를 전송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잘 배송 처리를 했다면은 이제 제품을 포장을 해야겠죠. 자, 우리 포장이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 포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 보호를 해야겠죠. 그죠?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여러 물류사를 거쳐서 고객이 받기 때문에 그 하역하고 상차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군다나 케이스가 유리로 되어 있거나 약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꼭꼭 더 보완을 해갖고 포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의 신뢰 확보가 있습니다. 우리 큐텐재팬에서 판매를 했었을 때 고객이 가장 만족을 하는 리뷰를 달아주는 경우가 정중하게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라는 리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우리가 리뷰를 다룰 때 이 제품을 써보기 전에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리뷰를 작성을 하잖아요. 고객과 이 제품이 처음 만나는 그 상황이 우리 고객의 만족도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류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품은 작은데 박스가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피 무게라는 것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해외로 물건이 나갈 때 비행기 또는 선박으로 배송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제품을 실어야 되거나 또는 조금은 무거운 제품을 실어야지 기름값이 더 유류비가 덜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부피 무게가 줄어들면은 국제 배송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이 있어요. 정성스러운 포장은 좋은 인상 이미지를 주고요. 우리가 꼭 브랜드사가 아니라 나는 여러 제품의 브랜드를 다양하게 판매하는 편집샵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도 나의 스토어 명이 브랜드입니다. 내 스토어명 자체를 브랜딩을 하시려면은 박스 포장도 그리고 박스에 우리가 뭐 포장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해서 고객과의 첫 만남에 이미지를 조금 더 신뢰감을 상승해 주면은 좋겠죠. 자, 포장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우선 첫 번째로는 완충제, 에어캡이나 종이에 이런 완충제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포장 상자는 제품에 맞게 딱 맞게끔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기라든지 물기에 약한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습기 차단을 위해서 OPP 포장이라든지 또는 에어캡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밀봉해서 보내는 방법도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밀봉을 위해서 우리 H자 모양의 테이프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이 요 가운데만 테이프로 찍 하고 붙여서 보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쭉 가운데만 붙여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아주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옆에 테두리까지도 이 날개 있는 옆에 사이드 부분까지도 테이핑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 사이에 혹시라도 다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봉투 같은 거라든지 작은 이러한 상품을 포장을 한 다른 사람의 제품들이 끼어갖고 우리 거가 조금 합쳐서 가는 경우도 있거나 물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H자 모양의 테이핑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에어캡을 뽁뽁이, 우리 일명 뽁뽁이라고 부르죠. 이 뽁뽁이로 완충제로 쌓여진 물품을 견고한 외부 상자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설마 이렇게만 포장해서 보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우리 일본에다 발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다 대부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오는 제품들 보면은 까만 에어캡에다가 테이프를 둘둘둘둘 감아 갖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첫 만남의 이미지가 아무리 제품이 좋다 그래도 '어 이게 뭐지? 내 거 파손되지 않았나?' 걱정이 먼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이렇게 에어캡으로 단단하게 포장하신 다음에 겉박스에다가 포장을 파손되지 않게 포장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별 포장 전략이 있어요. 자, 아마 첫 번째 있는 제품군을 가장 많이 포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화장품류, 병이나 튜브류 이러한 제품들일 것 같은데요. 포장 방법은 우선 개별 박스, 겉박스죠. 겉박스에다가 에어캡으로 파손이 되지 않게 잘 감아서 밀봉된 OPP에 한 번 더 담아주면 좋지만 그게 너무 제품이 밀봉 OPP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포장 시 주의할 점은 액체가 누수되지 않게끔 포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제품을 한 번에 담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개별로 포장을 하셔서 한 박스에 담아 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펌핑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 펌핑 그 입구가 부러져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견고하게 포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포장 방법은 부드러운 종이에다가 한번 감싸 갖고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퍼백이나 폴리백에 넣어 갖고 포장을 하죠. 자, 대신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압축에 포장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구김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류 같은 거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옷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구김이 많이 있으면은 허 하고 그러니까 표정이 이게 유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옷이 예 구겨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칼이나 가위로 개봉이 된 경우에는 의류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칼이나 가위로 개봉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냥 이 박스라든지 밀봉되어 있는 이 폴리백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가위로 그냥 잘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옷까지 잘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주의하라는 스티커를 붙여 주는 걸 좋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조식품류를 주로 인제 판매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 건조식품을 판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꼭 방습제 같은 이렇게 습기를 좀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방습제로 포장을 한 다음에 지퍼백에 넣으셔 갖고 택배 박스에 넣어 갖고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식품이 아니더라도 냄새나 뭔가 향기가 있는 것들은 꼭 외부에 이게 노출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포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문구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파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OPP 봉투에다가 우리가 제품만이라도 꼭 포장을 해서 그리고 파손 위험이 적게끔 이렇게 완충 정도를 조절해서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전자제품류. 정말 어딘가에 충격 한 방 꽝 하고 받으면은 우리 전자제품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꽉 맞는 스티로폼이 있는 그대로 또는 여러 겹의 에어캡을 2중 포장, 3중 포장해서 보내셔야 되고요. 최대한 골판지가 있는 박스로 보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전기 방지 포장을 사용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이잖아요. 정전기나 스파크가 튀는 경우에는 이 전자제품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방지될 수 있는 포장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자, 배송의 최적화 포인트.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부피와 무게 중에 가장 큰 쪽으로 배송사에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계도 측정을 해 보셔서 어느 정도 무게로 가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포장의 이 부피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송하기 전에 만약 처음 판매해 보는 제품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집에 있는 저울 또는 무겁지 않은 제품이라면은 요리를 할 때 쓰는 데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박스 하나 올려놓고 제품을 올려서 측정을 해보세요. 대부분 요리할 때 쓰는 이 저울 같은 경우 2kg에서 5kg 작은 이제 소형 저울을 사용하실 텐데요. 자, 그 정도의 무게만 돼도 우리가 판매하는 거 충분히 저울은 되니까 뭐 그렇게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포장재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제 사무실이나 재택에서 택배를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포장재들을 정성스럽게 잘 모아두세요. 그거를 재활용하시다가 점점점 우리 이 배송량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포장재를 준비를 하셔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배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배송 대비도 꼭 하셔야 돼요. 작은 상자만 한 개만 고객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메가 할인, 메가 포인트 기간에는 더군다나 여러 개의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합배송의 기준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은 조금 더 편리하고요. 이 합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Q10에 부과되는 우리 배송비 등록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수량별로 고객이 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그리고 무게의 증량으로 책정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합배송하는 이 포장재라든지 박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예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얘기인데요. 너무 큰 박스를 사용해서 배송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여름 같은 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방수 포장이 없어서 비 오는 날 내용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국내 택배에서도 발생이 되고요. 국내에서 배송사를 가는 동안에도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배송사에서 상하차를 진행을 할 때 최대한 비를 안 맞게는 하지만 혹시라도 내 제품이 가장 상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박스가 손상되는데 마침 이게 우리가 젖으면 안 되는 제품일 경우에 바코드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 후에 내가 처음 발송해보는 제품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포장 후에 무게 체크 없이 보내서 요금을 추가로 우리가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고객한테 250g짜리로 배송을 청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500g의 배송비가 나갔던 거죠. 그거를 측정을 안 하면은 나는 내가 판매한 제품에서 이만큼의 배송 250g으로 고객한테 받았지만 나는 500g의 이 요율을 적용받아서 우리는 배송사에다가 이 제품의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해요. 왜냐? 너무 많은 제품들이 발송이 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 후에, 우리가 포장 후에는 꼭 발송 전에 이렇게 무게나 부피 무게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다,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라고 하시면은 꼭 브랜드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인사 또는 브로셔 같은 것을 꼭 넣어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꼭 견고하게 포장을 해주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네, 투명 테이프는 투명 박스 테이프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A4 용지로 우리가 바코드를 출력해서 부착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위로 잘라서 부착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A4 용지는 물에 약해요. 그래서 종이를 붙인 다음에 투명 테이프로 위에 한 번 더 마킹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포장 박스를 그래서 어떤 것을 구매를 해야 되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수많은 박스들을 나는 다 구비해 두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시면은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박스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모아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대신에 거기가 막 지저분하게 때가 타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스티커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양하고요.
자, 실제 무게와 상품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피 무게 중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판매한 제품에 가장 알맞은 박스로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상품을 저울에 직접 올려서 측정한 실제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피 무게입니다. 자, 상품이 배송 과정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무게로 환산한 값이에요, 이게. 자, 많은 제품들이 우리가 부피가 크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비행기에 하나의 선박에 실으려면은 그만큼의 다른 제품들을 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을 무게로 환산한 값을 책정을 하는데요. 부피가 큰 상품은 아무리 실제 무게가 가벼워도 운송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므로 별도의 계산법으로 배송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피 무게 계산 공식 알고 계시나요? 자, 부피 무게를 계산하는 공식은 물류사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일본으로 가고 있는 특송사, 배송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책정을 대부분 합니다. 박스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6천. 오, 한효진님, 대단합니다.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6천. 이렇게 대부분이 책정이 되고요. 배송사마다 계산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6천의 이 기준을 적용을 하지만 DHL이나 페덱스 또는 이런 대형 화물들을 또 취급하는 곳에서는 5천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려는 배송사의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박스 살 때 저거 계산해서 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88명이 우리 같이 지금 라이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A라는 박스가 있고요. B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A라는 박스는 실제 무게가 7kg이에요. 자,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60cm에 40cm에 10cm입니다. 자, B라는 박스는 자, 실제 무게가 5kg이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40cm, 40cm, 50cm입니다. 자, 각 박스의 부피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도 계산기를 들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곱하기 40 곱하기 10은 24,000이 나오고요. 나누기 6,000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 우리 채팅창에다 한번 넣어봐 주세요. 저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4kg이 나왔고요. B라는 박스 한번 볼까요? 짠! 네, 맞아요. 자, A라는 박스는 실무게는 7kg, 부피 무게를 계산해서 봤더니 4kg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실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가장 큰 걸로 적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무게가 7kg이었기 때문에 배송사에서는 적용되는 무게는 7kg입니다. 그러면은 박스도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7kg의 미만 정도까지만 맞춰도 되겠죠. 어차피 부피 무게와 실무게 중에 가장 큰 걸로 적용을 받으니까요. 자, B의 박스는 조금 더 커 보여요. 자, 크죠? 무게는 훨씬 더 낮아요. 5kg인데 우리 부피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35 곱하기 35 곱하기 39 나누기 6천을 했더니 8kg이에요. 13kg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8kg인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가장 큰 거 8kg으로 적용을 받아서 부피 무게로 8kg.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조금 더 부피 무게를 줄여볼 수 있는지, 박스를 줄일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 제품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8kg을 적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박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구간의 요율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발송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떠한 원리로 책정이 되는지 이해하시겠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부피 무게와 실무게. 자, 우리 외우셔야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6,000. 헷갈리지 맙시다. 40, 40, 50이었어요? 그러네요. 40, 40, 50이었네요. 죄송해요. 여기 뒤에가 이게 안 맞았나 봐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40, 40, 50이면은 한번 곱해 볼게요. 40 곱하기 40 곱하기 50. 자, 나누기 6,000. 13. 13 맞았네요. 네, 이세정님, 죄송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3kg예요. 와, 13kg. 그렇게 되면은 정말 비싼 아마 요금을 책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썰미가 너무 좋으셨어요. 자, 우리 포장재 박스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가장 통상적으로 많은 판매자분들이 큐텐 재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박스 사이즈와 무게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어요. 우리 좀 이따가 큐텐 대학에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 교재도 받을 수 있고요. 다시 보기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참고하셔도 되고요. 내가 판매할 제품의 부피 무게와 실무게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조금 더 박스 사이즈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대신에 제품의 무게만은 제품의 이 사이즈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완충제까지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쵸? 에어캡을 돌돌돌 말게 되면은 적어도 한 2cm 정도, 1, 2cm 정도는 조금 더 도톰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가 여유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부피 무게와 이제 실무게를 초과하지 않는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등생이에요. 맞습니다. 자, 포장재를 구매를 할 때 특히나 이러한 에어캡, 완충제를 구매할 때 0.2T, 0.4T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0.2T, 0.4T?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질문 생각보다 좀 많이 받거든요. 이게 뭐예요? 라고. 자, 여기에서 0.2T와 0.4T의 의미는 시크니스, 두께의 약자입니다. 자, 0.2T의 두께는 0.2mm, 0.4T의 두께는 0.4mm를 뜻하는 거고요. 자, 요 두께에 따라서 맞아요. 숫자 크면 더 두꺼워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0.2T의 얇은 타입은 얇아서 말기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의류나 소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성 정도만 성의껏이라는 표현이 될 정도의 제품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의류나 작은 소품들, 파손되지 않는 소품들, 자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감싸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부피가 작아서 보관도 편리해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충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0.4T는 비교적 우리가 아는 에어캡보다는 두꺼운 타입이에요. 비닐 자체가 두꺼워서 충격 완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유리병, 전자기기, 도자기 이러한 파손 위험이 큰 상품에 적합하고요. 부피가 커지고 단가가 조금 더 비싸집니다. 네, 우리가 주로 해외로 판매할 때는 0.4T의 두꺼운 타입을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얇은 타입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해외 배송을 가는 기간도 있어요. 이 에어캡 자체가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비행기를 탔다 내려갔다가 이리 부딪혔다 저리 부딪혔다 하게 되면은 이 에어캡이 조금 숨이 죽어요. 얇은 타입을 사용해서 이제 좀 장기 배송을 가야 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반 그냥 흐물흐물한 비닐처럼 도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배송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더 두꺼운 타입으로 보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 운영에 필요한 기기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기기들을 이미 다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구매를 안 했고 나는 큐텐 재팬으로 조금 더 시장을 크게 나는 더 바라보고 판매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세트로 이러한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라벨, 운송장 라벨을 출력할 수 있는 라벨기. 만약에 지금 당장 나는 많은 주문건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A4 용지로 출력을 하세요. 그렇고 라벨기랑 세트는 거치대를 두셔야 돼요. 거치대가 없다면은 이 라벨지가 나올 때, 출력될 때 막 엉켜갖고 스티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막 엉키거나 라벨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치대를 되도록이면은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라벨기에 사용할 라벨지도 사이즈는 100에 80 사이즈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라벨지가 가격이나 매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권장을 드립니다. 100에 80 또는 요즘 90에 60 사이즈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판매할 때는 부피 무게와 무게 중에 실제로 가장 큰 것을 적용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구매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이름을 모르시잖아요. 그냥 라벨기 또는 큐텐 라벨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없는 것을 선택해 갖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한테 기프트를 우리가 포장해서 보내야 되는데요. 이런 OPP 봉투를 포장하지 않고서 그냥 휙휙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고객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PP 봉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요. 자, OPP 봉투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그냥 OPP라고 하시면은 다양한 사이즈의 이런 OPP 봉투들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의 모든 사은품들 고객이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배송사에 등록을 해서 발송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냥 나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미신고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잘 보냈다 하더라도 통관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리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포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 이 박스 포장이라든지 부피 무게라든지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또는 나는 이런 제품을 지금 포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PP 마스크팩 넣는 거 사이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에 20일 정도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15, 20일? 좀 마스크팩에 따라서 다르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에 비닐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는 어떻게 준비를 해 놓는 게 효율적일까요? 박스는 우선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은 판매한 제품 있죠. 그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요 줄자로 측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cm 정도씩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박스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들부터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OPP 봉투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요 사이즈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포장하는 요 포장하는 사이즈들이랑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해왔어요. 잠시만요. 자, 글자로 한번 재봅시다. 자, 요게
딱 마스크팩이 한 장에서 조금 더 다른 제품도 넣을 수 있게끔 들어가는 비닐봉투인데요. 제가 한번 재볼게요. 얘는 부피 무게 적용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22cm고요. 세로가 22cm예요. 요렇게요. 세로가 22cm, 그리고 가로가 15cm네요. 가로가 15cm. 아까 얘기 드렸던 15에 21cm 정도 또는 20cm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높은 비닐로 나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마스크팩이 있어요. 요런 마스크팩. 자, 이 마스크팩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 정도로.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 정도로 들어가고 여유가 이 정도 남습니다. 자,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는 비닐 사이즈가 한 15cm, 15cm보다는 한 1, 2cm 정도 작아도 될 것 같아요. 옆에 여유분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배송사에 등록해 놓은 사은품 보내는 거면 제품 보낼 때 다시 등록 안 하고 보내도 되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사은품 추가만 눌러주셔갖고 몇 개의 수량이 가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HS 코드라고 해갖고 우리는 전 세계가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로 우리가 발송하는 제품을 구분을 해요. 그 코드만 일치하면 됩니다. 박스 포장 말고 봉투 포장은 어떤 걸 상품을 넣을 때 추천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봉투 포장은 일단은 얇은 제품들을 위주로, 그리고 파손이 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뷰티를 생각하시면 아이라이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자, 봉투 포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폴리백으로 가는 거는, 의류는 폴리백으로 가도 되지만 일반 조금 이제 둔탁하게 딱딱한 이러한 제품인 경우에는 안전 봉투를 해서 가야 돼요. 네. 요러한 제품들, 이런 제품들 뷰티 판매하시는 분들은 요런 제품들 판매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라인 같은 것들.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안전 봉투 알맞은 사이즈에다가 쏙 집어넣으세요. 안전봉투에 하실 때는 별도로 이러한 에어캡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착을 해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화면이 너무 가까워서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만 해서 부착을 해서 발송을 하셔도 돼요. 참고가 되셨을까요? 대신에 우리가 발송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요것만 짠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발송을 하시는데요. 한 번 더 이 입구에다가 마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날개가 끈적끈적 떨어지거나 이 사이에 다른 제품들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 완료 후 고객님이 연락 안 되는 경우 얼마나 기다린 후 환불 처리하나요? 환불 몇 프로 해줘야 하나요? 휴대 메시지로 보내도 확인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저는 3아웃을 합니다. 딱 3일의 여유를 드려요. 고객한테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이유가 있는 연락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넘기고, 두 번째에는 며칠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며칠까지 무엇을 할 거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통지를 해주셔야 돼요. 또는 우리가 상품은 정상적으로 잘 보냈는데 고객이 계속 부재 중이라 갖고 리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발송에는 영업소에 연락처를 같이 기재를 해서 보내드리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달 동안은 거의 한 2주 정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2주 이내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하게도 상품이 폐기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같은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고객이 우리가 받지 못한 경우, 부재라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상품을 정상적으로 보냈고 고객이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메시지 발송했었던 것을 증거본으로 캡처를 해두시고 고객한테로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런 OPP 봉투 15에 22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안전봉투 같은 경우에 제가 비싼 안전봉투와 적당한 안전봉투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요런 반짝반짝한 안전봉투, 요런 거, 요거 되게 비싸요. 박스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자, 이런 예쁜 안전봉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손의 위험은 없지만 가격이 있거나 또는 소장용, 이러한 것에 좀 많이 발송을 하고요. 이런 안전봉투 같은 경우에는 뭐 책 같은 경우 또는 마찬가지로 얘는 조금 더 이 반짝하고 있는 이 비싼 애보다는 조금 더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보강은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파손이 안 되는 제품들을 최대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봉투라고 해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기타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요. 이런 주황 색깔도 나옵니다. 우리 벨로나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한 김에 또 하나 같이 알려드리려고 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저울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울이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울을 들고 왔어요. 제가 제품을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울을 같이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요. 지금은 0.0이죠. 아마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들고 왔습니다. 요 박스, 이게 제일 작은 박스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kg 박스예요. 이게. 자, 21, 70, 70. 자, 요거는 몇일까요? 한번 우리 부피 무게 같이 계산해 볼까요? 방금 쟀던 줄자 여기 있네요. 자, 준비하세요. 제가 센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14cm이고요. 자, 가로가 14cm입니다. 자, 그리고 세로가 7c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높이가 10cm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피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채팅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박스 많이 사용할 거예요.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박스네요. 140, 170 밀리미터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산해 보신 분. 14 곱하기 10 곱하기 70. 7. 자꾸 헷갈리네요. 10 곱하기 4 곱하기 7. 여기 1000. 자, 0.16이 나왔어요. 그쵸? 맞아요. 0.16 나왔어요. 그러면은 배송사의 요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0.16, 160g의 요율이 나왔다면은 아마 반올림을 해서 0.2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이 박스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떠한 제품이 들어가냐면요.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가요. 이런 거 크림 형태의 제품들 많이 판매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이런 제품들 보셨죠? 그쵸? 자, 이러한 제품들이 이 박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슉 들어가요. 슉 들어가고 박스가 닫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완충 포장을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맞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0.14, 164g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실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이게 패드예요.
토너 패드이고요. 60장이 들어가 있고 130ml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무게 알고 계신 분? 무게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저울기예요. 올려보도록 할게요. 짠! 242g이네요. 이 제품이. 토너 패드가요. 오,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네요. 0.3, 0.4. 네. 일단은 부피 무게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쵸? 대부분의 이제 배송사들이 뭐 100g 단위, 뭐 250g 단위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있고요. 50g 단위로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송사가 어떠한 구간을 적용받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박스 사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무게가 이겼어요. 그죠?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완충 포장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품 보셨나요? 이런 제품? 이건 좀 크죠? 길이 때문에 이 박스를 선택을 했어요. 길이가 쏙 들어가야 돼서요. 자, 길이가 쏙 들어가야 돼서 이 박스를 선택했는데 이것보다 폭이 더 작은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박스를 쓰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합리적으로 이 제품이 얼마큼 나가는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박스를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별도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잔은 재고 계속 사라져요.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자, 20cm이고요. 자, 20cm에 8cm에 10cm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네 번째. 0.3에 들어가는 구간 요율이네요. 정확한 그람 수는 부피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박스의 부피 무게를 계산해 주세요. 20cm, 10cm, 8cm입니다. 저도 여기 계산기. 오, 맞아요. 딩동댕 0.2666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0.3 정도의 요율을 부과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에 들어갔던 게 제가 손으로 잡아보니까 엄청 가벼웠어요. 자, 이게 300g이 과연 될까요? 자, 같이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짠, 무게. 저울을 재보도록 할게요. 160g이에요. 이 제품은. 자, 이 제품이 메이크업 세팅 픽서라고 해요. 100ml짜리입니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100ml짜리인데 실제 무게는 162g으로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박스가 0.3이었잖아요. 그러면은 250g의 요율표가 있는 배송사라고 하면은 조금은 박스를 줄여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저울은 50kg까지 잴 수 있어요. 이 저울은. 조그만한데 50kg까지 잴 수가 있고요. 자, 모드로 보면은 모드가 우리가 그램도 있지만 이런 거를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한번 구매하실 때. 자, 보면은 그램도 있고요. 여기선 잘 안 보이네, 화면에서. 온즈나 파운드 이런 측정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라마다 이 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거를 조금 구매하실 때 권장을 드려요.
자, 이렇게 부피, 무게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 배송할 때 우리의 마진을 다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고 플러스를 시킬 수도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배송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팔아도 되는 제품,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에 수출 규제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알고 계신 기초적인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카테고리 5등록 상품인 경우에요. 잘못된 카테고리에 등록된 상품.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티셔츠를 파는데 갑자기 마스카라 카테고리에다 올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는 헤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풋 제품에다가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헷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그랬을 때는 다른 나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카테고리를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부 광고가 포함된 상품들입니다. 외부 타 사이트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물이 포함된 상품은 지양하고 있고요. 스팸성 키워드의 상품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하는 것 중에는 상품과 관련 없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이 없는 인기 검색어나 유명 브랜드명을 포함한 상품. 예를 들어, 이거를 제가 발설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이키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갑자기 루이비통을 적어 놓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키워드를 잘못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위 등록 및 상세 정보 부족 상품들. 그리고 부정 태그 상품, 그리고 허위 리뷰 기재 상품, 자체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고의적인 조작 리뷰를 기재한 상품. 우리 얼마 전에 Q10에서 샘플 마켓이라는 게 열렸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 리뷰도 달 수 있고 고객한테 이제 좀 정당하게 시딩을 할 수 있는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몇 개 수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출하를 지연하는 이런 경우랑 배송 추적이 불가한 상품도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벗어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법령상 판매 금지 제품들이 있어요. 일본에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들, 불법 성인용품, 허위 과대 광고 상품, 명예훼손 상품, 그리고 위조 도난 사기성 상품, 소비자 피해 예상 상품, 판매 중지 요청된 상품, 그리고 미품 양속에 위반되는 상품들. 이러한 것들이 수출 규제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듣다 보면은 이건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끔 내가 판매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비공식 K-팝 굿즈라든지 라이선스가 미확인되는 제품들, 그리고 PSE 마크가 없는 모바일 배터리들, 안전 기준에 미충족되는 제품들은 판매하기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승인 의료기기라든지 이미지 무단 사용 상품들, 이러한 부분이 우리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저작권, 침해 이미지 포함 이러한 상품들이요. 그리고 총포, 독업류, 그리고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 상품, 그리고 Q10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상품들이 이러한 판매 수출 규제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객이 한 주문당 하나만 구매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장바구니 번호가 일치한지, 주문 번호와 장바구니의 차이점 아시나요, 혹시? 다 이 주문 번호와 장바구니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장바구니라는 큰 번호가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주문 번호라는 상품마다의 주문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장바구니가 똑같은 제품들은 합배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장바구니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꼭 주의해 갖고
따로따로 분리 배송을 하거나 또는 고객한테 문의를 하셔 갖고 이 제품이 같은 주소지로 가는데 한 번에 배송해도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고객이 따로따로 주문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친구가 부탁해 갖고 이거를 따로 주문을 해준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품목별 이러한 우리가 통관 가능 수량과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화장품류를 판매할 때 우리가 품목당 최대 24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합포장 판매 시에도 품목당 24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구매 제한을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품목당 24개까지 해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품목당 뭐 3개나 5개까지 제한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좀 제한을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색상의 구분 없이 총 24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용량이 60g 또는 60ml 이하 제품은 품목당 최대 120개까지 가능한데요. 우리가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는 60g이나 60ml 이하인데 그럼 120개까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메이크업 제품이나 이런 컬러가 있는 제품들은 24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량 60g 또는 60ml 이하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포장해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마스크팩입니다. 자, 이것도 120장까지 판매가 가능해요. 맞아요. 한 주소당 한 사람당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관 그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주문자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성함, 연락처, 주소. 그렇기 때문에 주문한 한 사람당의 수량입니다. 자, 120개까지 마스크팩이 가능한데 우리가 마스크팩 판매를 올리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개 묶음. 이게 왜냐하면 한 달분이죠. 30개 묶음으로 해놓고 제한 수량을 안 걸어두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120개가 훌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는 고객이 120개를 구매를 했어요. 4세트를 구매를 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4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얘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 기프트 샘플이에요. 이런 기프트 샘플을 하나 딱 포함해서 보내줬어요. 이러면 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샘플은 이 수량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올라오고 있어요. 된다요? 통관이 된다요? 아,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자, 품목당 120개까지 가능인데요. 여기에서 얘를 초과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같이 수량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122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은품을 넘을 때도 우리가 이 수량에 초과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상품 포장과 판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마스크팩, 토너 패드, 화장수가 포함된 화장솜, 부직포, 패드 등도 최대 120매까지 가능해요. 네, 수량 계산에 포함이 되고요. 자, 120매까지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요거 200g짜리 쟀던 거 있죠? 자, 이 제품이 60매예요. 이 제품이 60매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통관 범위 안에서 자, 2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딱 120개예요. 혹시라도 여기다가 얘가 포함된다? 자, 기프트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60매이기 때문에 두가까지 2개까지 가능하지만 가끔 70매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70매짜리는 2개를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자, 통관에서 우리가 140매로 이게 카운팅이 돼버리면은 통관 자체에서 불통관이 돼갖고 한국으로 리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프트 샘플 수량도 같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꼭꼭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20개나 주문한 손님에게 사은품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못 보내요. 요즘 패드 100+100 짜리도 안 돼요. 자,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판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철 같은 때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트러블 패치나 여드름 패치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러블 패치나 여드름 패치의 카운팅의 개수는 동글동글 붙어있는 스티커 하나가 한 매로 봅니다. 자, 이 동글동글 붙어있는 게 360매까지 가능하고요. 패치 한 개당 한 매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종이 매수는 여기에 같이 붙어있는 이 매수가 아니라 동글동글 붙어있는 게 360매까지 가능한데 생각보다 360매인 것들도 꽤 많아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니들 패치라고 해갖고 이렇게 좀 중요 부위를 붙이는 이러한 패치들이 있는데요. 그 니들 패치 같은 경우에는 120매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수출 규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이용할 배송사에 가면은 통관 가능 수량이나 이런 조건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내가 조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배송사에다가 꼭 문의를 하셔서 발송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이거가 가장 많이 또 이제 좀 화두에 올랐던 건데 의료기기나 검사 시약 등 진단 키트들 2개월분 사용분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최대 60세트까지 가능하고요. 의료기기는 1세트까지만 가능한데요. 의료기기는 아무나 판매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의료기기 판매 관련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의류 같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의류 일반으로는 16,660 이하의 개인 구매만 목록 통관이 가능하고요. 의류 합포장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소재에 따라서도 16,666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략 6에서 10%가량, 5에서 10%가량 이런 통관비가 관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류를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의류에 이렇게 관세가 붙는 기준이 이 직물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더 자세한 거는 배송사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해당이 안 되실 카테고리이기도 한데요. 콘택트 렌즈입니다. 큐텐즈펜에선 콘택트 렌즈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자,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2개월까지만 가능하고요. 컬러 렌즈도 총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데일리용은 2개월까지, 그리고 컬러 렌즈는 총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국 식품들 정말 많이 또 판매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통관에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무게 제한이 있어요. 무게 제한이 10kg까지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막 냉면 육수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몇 통만 집어넣어도 판매가 돼도 10kg가 금방 넘어가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 과자류는 통관에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과자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일본 자체 내에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배송사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 세계로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죠. 자, 김은 최대 1,000장까지만 가능하고요.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리가 되므로 김 매수가 내가 판매하는 게 몇 매인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구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젤리는 꽤 이제 이전부터 큐텐재팬에서 많이 판매가 됐었던 핫한 식품 중에 하나였어요. 자, 지구젤리의 한 통에는 61개까지 가능한데요. 단, 아까 전에 우리가 통관 이슈 점검을 했었을 때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구매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블랙리스트에 등록 시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10개를 구매하든 20개를 구매하든 한 통에 20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구젤리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구매자에게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규제가 발생되기는 했는데요.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통관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일 3회 이전 기준으로 2개월분까지 총 360전까지 가능하고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사용분까지 가능합니다. 60개 또는 60일 사용분까지 가능하고요. 개인 소비 목적 소량으로 5kg 이내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배송사에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분에 따라 수입 불가나 가능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알로에나 녹용, 육류가 포함된 제품들은 무조건 제한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 표기식품들은 2개월 사용분까지 가능하고요. 1일 복용량 기준 총 60일치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관 불가 상품의 경우에는 리쉽이 불가하고 현지 폐기 비용도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큐텐재팬 JQSM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9월 10일 날짜에 건강식품 판매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자, 이러한 관련 법규라든지 어떠한 제품들이 판매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JQSM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에서 안전거래 중요에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은데 건강식품이라는 검색어로 판매 관련 공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맞아요. 통관 수량을 확인하려고 통관 중에 임의로 뜯어보는 건가요? 실컷 이쁘게 포장해놨는데 뜯기면 곤란한데. 맞습니다. 만약 내가 정확하게 이 엑스레이상에 통관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기재한 수량과 포장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개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봉이 된 다음에는 세관에 테이프가 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한 그대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 전부터 꼭 확인을 해갖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일본의 관세 기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통관 기준? 자, 관세 발생 조건은 일본으로 상품을 발송할 때 16,666엔이 이전이 된다면은 면세 기준에 들어갑니다. 자,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은 이제 소비세라든지 별도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한 6에서 10% 정도 부과가 되고요. 일부 품목은 더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관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세관은 하나의 주문 단위, 인보이스 기준으로 면세의 여부를 결정하고요. 일부 품목은 16,666엔 이하라도 개별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예로는 가죽 가방이나 니트류 의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관세 조건은 DDP라는 인코텀즈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내는 사람, 판매자가 관세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금액이 여러 개 구매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좀 분할을 해서 고객한테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할해서 보내는 배송비가 더 비싼가, 한 번에 보내서 부과받는 관세가 더 비싼가, 둘 중 하나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송하는 사람, 판매자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해외에서 물건을 다 구매할 때 우리가 다 받잖아요. 우리 통관고유 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로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DDP의 인코텀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주님 질문한 부분이 문제 있는 것만 이 세관에서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예 이 하나 들어가는 이 패킹이 되어 있는 팔레트 채로 랜덤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어도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 없으면은 좋겠죠. 자, 이렇게 세관 검사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처음 시작할 때일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문제없이 여러 차례 이렇게 거래를 하고 발송을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좀 원만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배송사의 선택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배송사를 가입 안 하신 분들 혹시 오늘 시간에 들어오셨을까요? 계시나요? 배송사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요 배송사 선택하는 거 우리 배송비를 일단은 등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배송사를 선택해서 이거를 고객한테 무게와 수량으로 어떠한 걸로 책정을 할 건지 그리고 지역 배송비는 일본은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제주도 도서상관 비용처럼 이러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섬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지역 정도는 꼭 설정을 해 주셔야 해요. 네, 통상적으로는 이 우리가 지역 배송비 제주도로 한 6,000원 정도 발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서 오키나와라든지 섬 지역으로 발송하는 비용이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추가 부과가 됩니다. 이 비용을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다가 배송비 세팅을 해두지 않는다, 배송비 등록을 해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지불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역 배송비가 무료 배송이라도 꼭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송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물류 배송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셀러분들이 다른 브랜드사가 이용하는 이러한 물류사가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우리 큐텐 대학 있습니다. 우리 큐텐 대학 모두 링크 아시나요? 우리 JQSM에 가시면은 문의하는 이 란, 문의하는 란 바로 맨 오른쪽에 보면은 큐텐 대학이 있습니다. 큐텐 대학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클릭을 하세요. 한국어를 클릭을 해야지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자료들이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곳을 들어가셔서 쭉 내려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판매자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큐텐에 입점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자주 하는 질문에서 판매자 가입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물류 배송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상품을 발송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요? 라는 이 항목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물류사들이 나오고요. 자, 이 물류사들에서 상품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하기 주소를 통해 큐텐 재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송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전체 배송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배송사를 확인해 갖고 이 배송사의 이름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포털 검색 사이트에다가 넣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배송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에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물류사 측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큐텐 대학에서 찾아보시면은 물류사들이 각각 세미나를 진행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고서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유형별 판매 노하우 들어가서 보시면은 주문 배송 관리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양한 영상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해외 배송을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이런 주문 배송 관리 노하우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우리 라이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유형별 판매 노하우에 들어가셔 갖고 조금 더 보충된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